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8년을 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갓 졸업한 시누이까지 데려오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꺼내셨죠. 제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시아버지는 이 집이 아직도 덜 어지럽나 하고 외치며 시어머니의 뺨을 세게 후려치셨습니다. 제 이름은 김서희, 올해 35입니다. 남편 이지훈과 결혼한 지 햇수로 딱 10년이 되었죠. 저희는 자유로운 연애 끝에 부부가 되었고 결혼 당시 양가에 크게 기대지 않고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 100제곱미터짜리 방 3칸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그때 저는 훗날 아이가 생기면 새 식구가 이곳에서 단란하고 평온한 나날을 보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은 8년 전부터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해 저는 첫째 딸 하은이를 임신했는데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계속 토하기만 했습니다. 도저히 몸을 가눌 수 없을 지경이었죠. 이지훈은 일 때문에 매일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박미영 여사께서 먼저 나서서 저희 집으로 들어와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편안하게 태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말씀에 솔직히 처음에는 감사했습니다. 임신으로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주면 확실히 덜 힘들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그 도움이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딸이 태어난 후 시어머니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돌봐주겠다고 하셨고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이번에는 아이를 학교에서 데려오고 저녁 식사를 준비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또다시 차마 시어머니께 이제 그만 본가로 돌아가시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 8년 동안 저희 집의 구조는 이미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원래 아이 방으로 꾸밀 예정이었던 작은 방은 시어머니의 침실이 되었고 그 안에는 시어머니 물건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딸의 장난감마저 거실 한 구석에 겨우 놓일 뿐이었죠. 주방은 완전히 시어머니의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만드시는 언제나 당신이 좋아하는 자극적인 맛 일색이었습니다. 제가 이지훈에게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못 들은 척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유난을 떤다고 배만 채우면 됐지 뭘 그렇게 따지냐며 핀잔을 주셨습니다. 서운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 본가로 돌아가시라고 설득해달라고 이지훈에게 말하려 할 때마다 이지훈은 그저 한숨만 쉬며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이곳 생활에 익숙해지셨고 이 모든 것이 저희 가족을 위한 일이라며 제가 좀 더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양쪽 입장에서 난처해 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이해했기에 많은 순간 인내하고 참는 것을 택했습니다. 바로 지난달 날씨가 따뜻해져서 집안의 이불을 모두 꺼내 햇볕에 말리려 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던 중 저는 침대 밑에서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통장에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8년 동안 시어머니의 연금은 당신이 직접 관리하셨고 집 생활비와 수도, 전기 요금은 모두 저와 이지훈이 부담하고 있었거든요. 때로는 건강식품을 샀거나 친척 경조사비를 내야 한다는 등의 온갖 이유로 저희에게 돈을 요구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캐묻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응어리가 맺혔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무료로 먹고 자면서 저희가 정성껏 모셨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몰래 돈을 모으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시아버지 김건우 씨는 자주 오시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비교적 무뚝뚝하셨고 시어머니와 사이도 늘 좋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본가에서 혼자 지내시다가 가끔 주말에 오셔서 식사 한 끼를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집안을 어질러 놓은 모습을 보면 시아버지는 참지 못하고 몇 마디 핀잔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 번도 응대하지 않았고 두 분은 만나기만 하면 쉽게 다투곤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시아버지가 찾아오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 8년 동안 저와 이지훈의 둘만의 시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붓하게 대화를 나누려 하면 시어머니가 늘 불쑥 기어들었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로맨틱한 식사를 하러 나가려 하면 밖에 음식이 깨끗하지 않다며 기어코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어야 한다고 고집하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쌓이는 서운함은 점점 커져갔지만 이지훈의 지친 얼굴을 보면 또다시 말을 삼키곤 했습니다. 저는 늘 좀 더 기다리자. 딸이 더 크면 시어머니가 스스로 본가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시며, 하지만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시어머니께서 더 큰 난제를 던져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천천히 느릿느릿 입을 여셨고, 그 말씀에 저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8년 동안 참아왔던 인내가 이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식탁은 시어머니가 닦아 윤이 났지만 그 위에 놓인 거의 손대지 않은 채소, 반찬과 돼지갈비찜을 보니 식욕이 싹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는 동작은 그리 거칠지 않았지만 잔잔한 수면에 돌멩이가 떨어진 것처럼 식당 전체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지훈은 반찬을 집던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세요? 반찬이 입맛에 안 맞으세요? 제 딸 하은이는 밥그릇에 담긴 밥그릇에요. 담긴 밥알을 굴리며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안 드세요. 서희야, 너희랑 상의할 일이 있다. 제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손에 든 젓가락을 꽉 움켜쥐고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지훈도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 말이다. 얘가 이번에 대학 졸업했잖니. 그런데 밖에 일자리가 잘 안 구해지고 지낼 곳도 마땅치 않다고 하는구나. 우리 집이 방도 크고 빈 방도 있으니 얘를 데려와서 당분간 같이 지내게 할까 한다. 지수가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해서 어리고 세상 물정 모르니 내가 옆에서 좀 돌봐주면서 일자리도 찾아주고 안정되면 그때 다시 나가서 살게 해야지. 시어머니는 말씀하시면서도 마치 상의가 아니라 통보를 하는 듯한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한 어조를 띄었습니다. 지수는 이지훈의 여동생, 즉 제 시누이 이지수입니다. 이지훈보다 8살 어리고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의 과보 아래 제멋대로 자랐습니다. 저와 이지훈이 결혼할 당시에는 아직 중학생이었는데 집에 올 때마다 방을 엉망으로 만들고 제 물건을 뒤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적지 않게 시누이의 행동에 불평했지만 시어머니는 늘 아직 어려서 그렇다며 두둔했습니다. 나중에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타지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집에 오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좀 조용해질까 싶었는데 시누이가 졸업하자마자 저희 집은 방 3칸짜리 아파트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 이지훈, 하은이,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네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소위 빈방이라는 곳은 사실 제가 서재로 꾸미려 했던 작은 방으로 잡동사니가 적지 않게 쌓여 있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집은 저와 이지훈이 피땀 흘려 돈을 모아 산 집입니다. 시어머니가 8년 동안 사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를 힘들게 했는데 이제 시누이까지 한 명 더 들여야 한다니. 저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막 입을 열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집이 좁아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쿵 하는 엄청난 소리가 들려 제 귀가 멍해지는 듯했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자 시아버지 김건우 씨가 어느새 식당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천 가방을 들고 계신 것을 보니 본가에서 막 오신 듯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얼굴을 감싸쥐고 머리카락까지 흐트러진 채 눈에는 충격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지훈과 하은이도 놀랐습니다. 하은이는 심지어
엉엉 소리를 내며 울음을 터뜨려 제 품에 안겨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이지우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즉시 일어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에 섰습니다. 저도 얼른 하은이의 등을 토닥이며 아이를 달랬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놀라움과 의문이 교차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으셨지만 한 번도 손을 대신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정신을 차리고 뺨이 붉어진 얼굴을 감싸시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김건우, 당신 미쳤어? 감히 날 때려? 시아버지는 화가 나서 온몸을 덜덜 떨며 시어머니의 코앞에 손가락을 들이대고 목소리마저 떨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때리면 어때? 더 때리고 싶어. 당신 같은 이기적인 늙은 여편네. 이 집이 아직도 덜 어지럽냐고. 내가 뭘 이기적이라고? 지수를 여기 살게 하겠다는 게 뭐가 어때서? 내 딸이야. 얘가 졸업하고 힘들어하니 내가 좀 도와주겠다는 게 뭐가 문제냐고? 시어머니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얼굴에 통증도 잊은 채 허리에 손을 얹고 시아버지와 맞섰습니다. 뭘로 도와줘? 시아버지는 비웃으며 손에 들고 있던 천가방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당신이 여기 8년 동안 살면서 먹고 입고 쓰는 것 중에 김서희랑 이지훈이 번 돈 아닌 게 하나라도 있어? 당신 연금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두고 돌아서서 그 귀한 딸한테 다 퍼주고 있잖아. 이제는 아예 데려와서 김서희랑 이지훈한테 먹여 살리게 하겠다고? 시아버지의 말은 마치 벼락 같았습니다. 제 머릿속이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몰래 지수를 도와주고 있을 거라고 의심만 했지. 정말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8년 동안 저희는 시어머니께 진심을 다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의 피땀 어린 돈을 자기 딸을 먹여 살리는 데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짐덩이를 저희에게 떠넘기려 하다니. 이지훈도 얼어붙어 시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어머니, 연금을 전부 지수한테 주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얼굴색이 변하며 시선을 피했지만 그래도 억지로 버티며 말했습니다. 뭘 퍼줘? 지수가 학교 다니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좀 도와준 게 뭐가 어때서? 내 돈인데 내가 누구한테 주든 무슨 상관이야? 당신 돈? 시아버지는 화가 나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당신이 여기 살면서 집세도 안 내고 생활비도 안 내고 수도 전기 가스요금도 다 저 어린 부부가 부담하고 있잖아. 당신이 아껴 모은 연금을 왜 전부 이지수한테 줘? 김서희랑 이지훈이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얘네는 아이도 키워야 하고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데 당신은 왜 얘네 생각은 안 해?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어 시아버지를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예때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김건우, 당신 같은 몰인정한 인간. 내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이제는 딸이 와서 며칠 지내는 것도 안 된다고? 게다가 날 때려? 내가 살아서 뭐 하겠어. 하은이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에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려 제 품에 바짝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안고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짜증이 났습니다. 바닥에 드러누워 때를 쓰는 시어머니를 보고 옆에서 화가 나서 온몸을 덜덜 떠는 시아버지, 그리고 당황하고 난처해하는 이지훈을 보니 이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날카롭고 강렬하여 지붕을 뚫을 듯 했습니다. 하은이는 놀라서 제 품에 바싹 안겨 작은 몸을 계속 덜었습니다. 저는 하은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달래는 한편 눈앞의 소동이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지훈은 안절부절 못하며 시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께는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좋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손대시는 건 좋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좋게 말해? 시아버지는 이지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격렬하게 들썩였습니다. 내가 얘랑 좋게 몇 번이나 말했는지 알아? 얘가 듣기나 해? 얘는 자기 귀한 딸밖에 몰라? 너희 부부는 아예 안중에도 없다고. 시어머니는 이지훈의 부축을 받아 겨우 일어섰지만 여전히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왜 얘네를 안중에도 안 둬? 내가 여기서 얘네 아이 돌보고 집안일 해준 게 8년이야. 공로가 없어도 고생은 했잖아. 이제 내 딸이 와서 며칠 지내게 해달라는 건데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 김건우, 당신 같은 죽일 놈이 감히 날 때려. 고생? 시아버지는 비웃으며 거실을 훑어보다가 제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희야, 네가 힘들다는 거 안다. 오늘 이 말은 너희 앞에서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늙은 여편네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저는 하은이를 안고 아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무서워하지 말라고 한 뒤 시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시아버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시아버지는 깊이 한숨을 쉬고는 시어머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얘는 그저 연금을 이지수한테 퍼준 정도가 아니야. 얼마 전 내가 은행에 돈 찾으러 갔다가 마침 얘를 만났는데 이지수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고 있더군. 물어보니 이 8년 동안 매달 2영역만 원씩 이지수한테 보냈다는 거야. 명절에는 더 많이 보냈고 작년에만 해도 이지수한테 5천만 원 넘게 보냈어. 뭐라고요? 저와 이지우는 동시에 놀라 소리쳤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지수를 도와주고 있을 거라고만 짐작했지. 이렇게 큰 금액을 그것도 매달 고정적으로 보내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연금은 한 달에 4영역만 원이 넘는데 당신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전부 이지수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이 8년 동안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면서 저희가 부담한 생활비와 수도, 전기요금 덕분에 아낀, 통기요금 덕분에 아낀 이지훈의 얼굴색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보며 목소리에 분노를 담아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매달 지수한테 2영역만 원씩 보내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시선을 피하며 이지훈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여전히 억지를 부렸습니다. 내가 지수가 타지에서 학교 다니면서 힘들까봐 용돈 좀 준 게 뭐가 어때서? 내 딸인데 내가 아끼는 게 잘못이야. 아끼는 건 잘못이 아니지만 남의 피땀 어린 돈으로 아끼면 안 되지. 시아버지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김서희랑 이지우는 집대 출금도 갚아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당신까지 모셔야 하는데 당신은 뭐 하는 짓이야. 자기 돈은 전부 모아 이지수한테 주고 평소에는 반찬 살 돈도 김서희한테 요구하고 당신 양심은 어디 갔어? 시아버지의 말은 제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정말 이 8년 동안 집안의 모든 지출은 저와 이지훈이 부담했고 시어머니는 한 번도 자발적으로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뭘 사고 싶으면 온갖 핑계를 대며 저희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시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제가 낸 돈이 신우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야.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언제 서희한테 돈을 요구했어? 집 반찬은 다 내가 샀고 집안일도 다 내가 했어. 내가 얘네 돈을 얼마나 썼다고, 얼마나 안 썼다고? 시아버지는 바닥에 내던졌던 천 가방을 주워들고 그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은행에서 뽑아온 이체 기록이야. 그리고 당신이 평소 서희한테 돈 요구했던 이체 증빙 서류도 있어. 당신이 직접 봐봐. 작년 3월에 건강식품 산다고 서희한테 3영역만 원 요구했고 작년 8월에는 친정 조카 경조사비로 또 서희한테 2영역만 원 요구했어. 그리고 지난달에는 옷이 낡았다고 서희한테 1영역만 원 넘는 패딩 사달라고 했잖아. 이 모든 걸 다 잊었어. 시어머니는 그 서류들을 보더니 얼굴색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증거까지 모아 오늘 시어머니의 위선을 폭로하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지우는 그 서류들을 받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볼수록 그의 얼굴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보며 실망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저희가 어머니께 부족하게 해드렸나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건 뭐든 해드렸고 한 번도 어머니를 힘들게 한 적 없는데 어떻게 저희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아졌고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지수가 힘들까봐 그랬어. 얘가 졸업하고 일자리 구하기 힘드니까 내가 여기 데려와서 돌봐주면서 너희가 좋은 일자리도 찾아주면 나중에 얘가 안정되면 너희를 귀찮게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저희를 귀찮게 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드디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렸던 서운함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8년 동안 어머니와 지수가 저희에게 준 귀찮음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집은 저와 이지훈이 피땀 흘려 돈을 모아 산 거예요. 저희는 저희만의 작은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여기서 8년 동안 사시는 동안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수까지 데려와서 저희더러 먹여 살리라고요? 저희 기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김서희, 그게 무슨 말이야? 시어머니는 즉시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8년 동안 너희 아이를 돌봤어. 공로가 없어도 고생은 했잖아? 내 딸을 좀 도와달라는 게 뭐가 어때서? 너는 왜 그렇게 인색하니? 제가 인색하다고요? 저는 화가 나서 몸을 떨었습니다. 제가 인색했더라면 8년 전에 어머니를 여기 들어오시게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인색했더라면 집안의 모든 지출을 부담하지도 않았겠죠. 어머니가 너무 욕심이 많으신 거예요. 저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제는 그걸 빌미로 저희를 더 착취하려 하시잖아요. 말도 안 돼. 시어머니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저와 말다툼하여 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김서희랑 싸우지 마. 시아버지는 호통쳤습니다. 오늘 이 일은 당신 잘못이야. 내가 말하는데 이지수는 절대 여기 와서 살 수 없어. 당신이 얘를 돌보고 싶으면 직접 본가로 돌아가서 살아. 여기서 김서희랑 이지훈한테 쓸데없이 패기치지 말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 눈이 새빨개졌습니다. 나는 안 가. 이 집은 우리 아들도 지분이 있어. 내가 왜 가야 해? 나는 이지수를 여기 와서 살게 할 거야. 이 집은 김서희랑 이지훈이 결혼 전에 같이 계약금을 내고 결혼 후에 같이 대출금을 갚은 집이야. 당신이랑은 아무 상관없어. 시아버지는 가차없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계속 억지 부리면 내가 이 증거들을 전부 친척이란 이웃들한테 보여줄 거야. 다들 당신 같은 시어머니가 얼마나 편애하고 이기적인지 보게 할 거라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말에 겁을 먹었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차마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에는 순간 침묵이 흘렀고 하은이의 억눌린 훌쩍거림만이 들렸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안고 눈앞의 광경을 보며 넌덤히 교차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오늘 이렇게 폭발하신 것이 저에게는 한숨 돌릴 기회가 되었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결코 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실의 침묵은 거대한 바위처럼 모두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은이의 훌쩍거림은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미세한 콧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품에 안긴 딸의 창백한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며 마음속 서운함이 몇 배로 커졌습니다. 평화로워야 할 가정이 시어머니의 소란으로 인해 아이까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이지우는 여전히 그 서류들을 손에 든 채 너무나 세게 쥐어 손등이 하얗게 쥐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너무나 길어서 저는 그가 또다시 예전처럼 우유부단하게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때
그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그는 서류들을 깔끔하게 접어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시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의 다급함은 사라지고 깊은 실망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과 이 서류들, 저는 다 믿어요. 이 8년 동안 서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실 저도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이지훈을 돌아보았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그는 제가 힘들어한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매번 효도와 어려움 같은 이유로 제가 더 참아달라고만 했습니다. 이렇게 제 앞에서 직접 제가 힘들었다고 말한 것은 이건이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얼어붙어 믿을 수 없다는 듯 이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아,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엄마는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건데. 저를 위해서요? 이지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를 위하셨다면 이렇게 저희 작은 가정을 흔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와 서희는 결혼 10년 동안 열심히 돈 모아서 겨우 이 아파트를 샀어요. 그저 평온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저희 아이를 돌봐주러 오신다고 했을 때 저희는 감사했어요. 그래서 집안의 모든 지출은 저희가 부담했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건 뭐든 해드렸어요. 한 번도 부족하게 해드린 적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는요? 이지훈의 목소리가 몇 톤 높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당신 연금을 당신이다. 이제 지수가 졸업하니 어머니는 또다시 얘를 데려와서 저희더러 계속 먹여 살리라고요. 저희도 아이를 키워야 하고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데 저희 부담이 얼마나 큰지 생각은 해보셨어요? 지수는 제 여동생이니 저도 아껴요. 이지훈은 잠시 멈췄다가 어조를 누그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끼는 것도 분수가 있어야죠. 지수는 이미 성인이고 대학도 졸업했어요. 이제 스스로 독립해서 생활의 무게를 감당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계속 가족에게, 저희에게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 이지훈의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한마디 힘주어 말했습니다. 지수가 여기 와서 사는 건 저 반대합니다. 어머니가 지수를 돌보고 싶으시면 본가로 가시거나 아니면 지수에게 방을 구해주는 걸 도와주세요. 제가 첫 달 월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이지훈의 말은 마치 안심시키는 약과 같았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의 불안감이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의 옆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8년 동안의 인내가 드디어 그의 이해와 지지로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지훈의 말에 화가 나서 온몸을 덜덜 떨며 이지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배은망덕한 자식.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감히 남의 편을 들어. 김서희는 남이 아니에요. 제 아내고 이 집의 안주인이에요. 이지훈은 즉시 반박했습니다. 이 집은 저와 서희가 함께 일궈낸 거예요. 어머니가 지수한테 퍼주는 곳이 아니라고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얼굴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옆에서 하고 비웃었습니다. 당신도 여기서 불쌍한 척하지 마. 지훈이가 맞는 말 했어. 이지수는 이미 성인이니 스스로 독립해야 해. 당신이 계속 지훈이랑 서희를 몰아붙이면 나중에 아무도 당신을 돌보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는 이지훈의 단호한 눈빛과 시아버지의 차가운 얼굴을 번갈아 보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처럼 떼쓰는 울음이 아니라 절망과 불만이 뒤섞인 울음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팔자가 기고할까? 배은망덕한 아들을 키우고 자기 친여동생도 돕지 않다니. 그녀는 울면서 중얼거렸고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지훈이 그 말을 한 순간 8년 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마치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지우는 한숨을 쉬고 제 옆으로 다가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희야, 미안해. 너를 힘들게 했어. 앞으로는 절대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을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내 편에 서주면 그걸로 됐어요. 시아버지는 시간을 보더니 이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먼저 서희랑 하은이 방에 가서 쉬게 해줘. 내가 여기서 어미를 보고 있을게. 또 소란 피울까봐. 이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하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저에게도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침실로 들어가 하은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하은이는 이미 울음을 그쳤지만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우리 싫어하는 거야.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그냥 좀 속상하신 거야. 하은아, 무서워하지 마. 아빠랑 엄마가 하은이를 지켜줄 거야. 하은이는 알아들은 듯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곧 잠이 들었죠. 아마 오늘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아서일 것입니다. 잠든 아이의 미간은 여전히 살짝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이지우는 침대 옆에 앉아 하은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자책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전에 늘 우유부단하게 굴어서 너희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앞으로는 꼭 고칠게. 다시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저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중간에서 난처하다는 거 알아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한마음이면 해결 못할 문제는 없어요. 이지훈은 제 손을 꽉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지훈의 지지와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잠시 소동을 멈췄을 뿐 신우이 이지수 쪽에서 이미 행동을 시작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제가 하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이지수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엉엉 울고 있는 듯한 끈적한 목소리에 저는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새언니. 이지수의 목소리에는 흐느낌이 섞여 끈적거렸고 듣기 거북했습니다. 새언니, 엄마가 저한테 다 말했어요. 새언니네가 저를 집에 못 오게 한다는 거 정말이에요?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우리 집은 정말 좁아서 살 곳이 없어. 너도 이제 성인이니 스스로 독립하는 법을 배워야 해. 좁다니요? 어떻게 좁아요? 이지수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새언니, 제가 귀찮게 할까봐 저를 싫어하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제가 막 졸업해서 밖에 일자리 구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들어요. 방세도 비싸고 저 혼자 여자애가 밖에 살면 위험하기도 하고요. 엄마도 연세 많으시고 몸도 안 좋으신데 같이 살면서 서로 돌봐주고 싶어요. 지수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방 3칸짜리 아파트지만 지금은 네 식구가 살고 있어서 네가 살 수 있는 여분의 방이 없어. 게다가 네 엄마가 우리 집에서 8년 동안 사시는 동안 집안의 모든 지출은 너희 오빠랑 내가 부담했어. 우리도 부담이 커. 너희 오빠가 첫 달 월세는 도와줄 수 있다고 했잖아. 일단 밖에 방을 구해서 살다가 일자리 안정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방 안 구할 거예요. 이지수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투에는 억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방 구하면 좋고 낡았을 텐데 저는 절대 안 살 거예요. 새언니, 그냥 좀 봐주면 안 돼요? 제가 며칠만 지내다가 좋은 일자리 구하면 바로 나갈게요. 제가 집안일도 도와주고 하은이도 봐줄 수 있어요. 저는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이지수는 어릴 때부터 먹고 노는 걸 좋아하고 자기 방도 정리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애가 저를 도와 집안일하고 아이를 돌본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필요 없어.
제 목소리는 차가워졌습니다.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 너를 귀찮게 할 필요 없어. 지수야, 이 문제는 더 이상 상의할 여지가 없어. 너는 빨리 방을 찾아봐. 새언니,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 있어요? 이지수의 울음소리는 더욱 처절해졌습니다. 우리 오빠는요? 오빠한테 말할 거예요. 네 오빠는 출근해서 전화 못 받아.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게다가 이 문제는 너희 오빠도 내 생각에 동의하고 네가 여기 와서 사는 것을 반대해. 말도 안 돼. 우리 오빠는 나를 제일 아끼는데 어떻게 반대할 수 있어? 이지수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 세연이가 오빠 앞에서 내 험담을 해서 우리 남매 사이를 이간질한 거야. 세연이, 너무 나빠. 저는 더 이상 이지수와 말다툼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믿든 안 믿든 네 마음대로 해. 어쨌든 우리 집은 너를 환영하지 않아. 계속 억지 부리면 전화 끊을 거야. 감히 전화 끊을? 이지수는 다급해졌습니다. 새언니, 제가 말하는데 오늘 저 새언니네 집으로 가야겠어요. 이미 새언니네 아파트 입구에 와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지수가 이렇게까지 무례할 줄은 몰랐고 심지어 아파트 입구까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저는 전화를 끊고 지갑을 챙겨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이지수가 무슨 짓을 할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이지수가 보였습니다. 명품 원피스를 입고 신상 가방을 메고 입구 나무 그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작은 소리로 훌쩍거리고 있어서 지나가는 이웃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자 이지수는 즉시 달려와 제 팔을 붙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새언니,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며칠만 들어가서 지내게 해주면 안 돼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저는 힘껏 그의 손을 뿌리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지수, 여기서 불쌍한 척하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마. 네가 입고 있는 이 옷이랑 메고 있는 이 가방, 아무거나 하나만 해도 수십만 원짜리야. 네가 갈 곳이 없다고? 주변 이웃들은 제 말을 듣고 궁금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이지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개졌습니다. 제가 그의 속셈을 바로 꿰뚫어 볼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더니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새언니, 이건 다 엄마가 사준 거예요. 저는 돈이 별로 없어요. 제가 막 졸업해서 일자리 구하는 게 번번이 실패해서 가진 돈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더 이상 지낼 곳을 못 구하면 길바닥에 나앉아야 할 거예요. 그건 네 사정이고 나랑은 상관없어. 저는 가차없이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연금을 전부 너한테 줬으니 8년 동안 적지 않은 돈을 모았을 거야. 네가 좀 아꼈으면 방세 내는 건 아무 문제 없어. 게다가 네 오빠도 첫 달 월세는 도와주겠다고 했잖아. 뭐가 불만이야?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새언니네 집에서 살 거예요. 이지수는 억지를 부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새언니네 집에서 8년 동안 살았는데 왜 저를 못 살게 해요? 이 집은 우리 오빠도 지분이 있으니 제가 여기서 사는 건 당연한 권리예요. 새언니네가 저를 못 살게 하면 저는 여기서 계속 울어서 모든 사람이 새언니네가 갓 졸업한 어린 시누이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다 알게 할 거예요. 그녀의 소동에 구경꾼들은 점점 늘어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을 덜덜 떨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며 최대한 목소리를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이지수, 여기서 떼쓰지 마. 이 집은 너희 오빠랑 내가 결혼 전에 같이 계약금을 내고 결혼 후에 같이 대출금을 갚은 집이야. 등기부등본에도 나랑 너희 오빠 이름밖에 없어. 너랑은 아무 상관없어. 여기서 계속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를 거야. 경찰 부르라고? 제가 무서울 것 같아요? 이지수는 목을 쭉 베고 마치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경찰이 저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두고 보자고요.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수야, 너 뭐 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돌려보니 이지훈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제가 이지수를 혼자 감당하기 힘들까봐 걱정되어 일부러 휴가를 내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지수는 이지훈을 보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즉시 바닥에서 일어나 이지훈에게 달려가 품에 안기며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드디어 왔어. 새언니가 나를 괴롭혀서 집에 못 들어가게 하고 심지어 경찰에 신고해서 나를 잡아가려고 했어. 이지훈은 이지수를 밀쳐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이미 너한테 말했잖아. 우리 집은 너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왜 또 와서 소란을 피우는 거야? 오빠, 어떻게 오빠까지 새언니 편을 들어? 이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이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오빠 친여동생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네가 내 친여동생이니까 내가 이렇게 억지 부리지 말라고 충고하는 거야. 이지훈의 목소리는 매우 엄숙했습니다. 너는 이미 성인이니 네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 내가 너한테 5억만 원 보냈으니 한 달 방세랑 식비로는 충분할 거야. 빨리 가서 지낼 곳 구하고 좋은 일자리 찾아. 더 이상 우리한테 패 끼치지 말고. 이지수는 휴대폰을 꺼내보니 정말 이지훈이 보낸 5억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색은 변했고 마음속으로 조금 흔들렸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웠습니다. 저는 돈 필요 없어요. 저는 오빠네 집에서 살 거예요. 안 돼. 이지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계속 소란 피우면 난 정말 너를 안 돌볼 거야. 앞으로 무슨 어려움이 생겨도 나를 찾아오지 마. 이지수는 이지훈의 단호한 눈빛과 주변 이웃들이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보며 오늘 여기서 더 소란 피워봤자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보더니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가기 전에는 김서희, 두고 보자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지수가 떠난 후 구경하던 이웃들도 흩어졌습니다. 이지훈은 제 옆으로 다가와 미안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서희야, 미안해. 또 너를 힘들게 했어. 다 내가 여동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래.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 아니라는 거 알아요. 다만 이지수가 이렇게까지 무례할 줄은 몰랐어요. 이지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철이 없어요. 앞으로 얘가 또 당신을 귀찮게 하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요. 내가 처리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지훈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지훈의 경고 후 이지수가 당분간 잠잠할 줄 알았지만 이것은 그의 첫 번째 단계일 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어머니가 이 일 때문에 뒤에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여 저를 굴복시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이지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수심이 가득하여 금방이라도 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들어오자 눈꺼풀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못 본 척했습니다. 이지훈은 미간을 찌푸리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제가 눈짓으로 말렸습니다. 지금 시어머니와 논쟁하는 것은 더 큰 갈등만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단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며칠 동안 시어머니는 의도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저녁 식사를 먼저 준비해 주시기도 했지만 이제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주방은 텅 비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밥을 안 하느냐고 물으면 시어머니는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몸도 안 좋고 밥도 못해. 너희 젊은 사람들이 직접 해먹어. 어차피 내가 여기 있어봤자 쓸모없고 내가 만든 밥은 아무도 안 좋아하잖아. 저는 시어머니와 다투는 것이 귀찮아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밥을 다 하고 시어머니께 식사하라고 부르면 시어머니는 또다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때는 반찬이 너무 짜다고 하고
어떤 때는 너무 싱겁다고 하며 온갖 트집을 잡았습니다. 한 끼 식사가 끝날 때까지 좋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일부러 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먼지가 가득했고 거실 테이블에는 과일 껍질과 휴지가 쌓여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못 본 척했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피곤해 죽겠는데도 시간을 내서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마음속의 화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가장 심했던 것은 어느 날 아침 제가 하은이를 학교에 데려다 줄 준비를 하는데 하은이의 교복이 바닥에 버려져 있고 그 위에는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시어머니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옷을 못 봐라. 너희 옷은 너희가 직접 봐라. 게다가 그냥 교복 한 벌인데 좀 더러우면 어때? 학교에 입고 가도 아무도 안 비웃어. 하은이는 옆에 서서 서운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딸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하은이는 어머니 손녀예요.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요? 이 교복은 학교에 입고 가야 하는데 이렇게 더러워서 어떻게 입어요? 안 빨아주시는 건 그렇다 쳐도 왜 바닥에 던져놓으세요? 대체 뭘 하시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 하냐고? 시어머니는 드디어 고개를 돌려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지수가 여기 와서 살게 하고 싶은데 너희가 못 오게 하잖아. 그래서 나는 밥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할 거야.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두고 보자. 지금 저희를 협박하시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을 덜덜 떨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하는데 어머니가 밥을 안 하고 청소를 안 해도 저희는 이지수를 여기 와서 살게 하지 않을 거예요. 헛수고하지 마세요. 좋아, 너희 배짱 한번 좋네. 시어머니는 말을 마치고 벌떡 일어나 손에 들 리모컨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리모컨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은이는 놀라서 엉엉 소리를 내며 울음을 터뜨려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안고 마음이 아프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마침 이지훈이 방에서 나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 얼굴색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너무 심하세요. 이지훈은 다가와 바닥에 떨어질 리모컨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답을 안 하시거나 청소를 안 하시는 건 저희가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물건을 던져 하은이를 놀라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물건 던지면 어때? 이 집에서 내가 뭘 던지든 내 마음이야. 시어머니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너희가 내 딸을 못 살게 하면 나는 이 집을 개판으로 만들 거야.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지훈의 목소리도 엄해졌습니다. 이 집은 저와 서희 거예요. 어머니 것이 아니라고요. 어머니는 여기서 소란 피울 권리가 없어요. 시어머니는 이지훈이 이렇게 자신에게 말할 줄은 몰랐는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팔자가 기고할까? 대은망덕한 아들을 키우고 사나운 며느리를 얻어서 이제는 이 집마저 나를 용납하지 않는구나. 내가 살아서 뭐 하겠어.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이웃이 시끄러워져서 찾아온 줄 알고 얼른 눈물을 닦고 하은이를 안고 문을 열러 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래층 왕 아주머니와 몇몇 이웃들이 서 있었습니다. 왕 아주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서희 씨, 대체 집에서 무슨 일이에요? 아침부터 시끄럽게 싸우고 물건 던지고. 우리 다 잠에서 깼잖아요. 저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왕 아주머니, 죄송해요. 폐를 끼쳤네요. 집안에 작은 문제가 있었어요. 작은 문제라도 이렇게 시끄럽게 싸우면 안 되죠. 다른 이웃이 말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서희 씨 시어머니가 딸을 집에 못 오게 하고 괴롭힌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웃들에게 제 험담을 하고 다녔을 줄이야. 제가 막 설명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바닥에서 일어나 문 앞으로 달려와 이웃들에게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아이고,
왕 아주머니, 여러분, 제발 제 편을 들어주세요. 제 딸이 막 졸업해서 갈 곳이 없어서 저랑 며칠 지내고 싶어 하는데 김서희가 죽어도 반대하고 저랑 싸우고 물건 던져서 저랑 하은이를 놀라게 했어요. 제가 여기서 8년 동안 얘네 아이를 돌봤는데 공로가 없어도 고생은 했잖아요. 말도 안 돼. 저는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분명 어머니가 직접 리모컨을 던진 거고 분명 어머니가 일부러 밥을 안 하고 청소를 안 해서 이지수를 여기 오게 하려고 저희를 협박한 거예요. 어떻게 흑백을 뒤바꿀 수 있어요? 나는 안 그랬어. 시어머니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바로 네가 나를 괴롭힌 거야. 이웃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왕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희 씨,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니 좀 양보하세요. 딸이 막 졸업해서 힘들면 정말 갈 곳이 없으면 며칠 지내게 하는 게 뭐 어때요? 왕 아주머니, 저희가 못 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이 정말 좁아서 살 곳이 없어요. 게다가 이지수는 저는 이지수의 행동을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봐요. 봐. 얘가 바로 내 딸을 못 오게 하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더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얘가 이렇게 저 같은 노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지우는 다가와 저와 하은이를 자기 뒤에 세우고 이웃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들, 일은 저희 어머니 말씀대로가 아니에요. 제 여동생은 이미 성인이고 저희는 방을 구하는 걸 도와줄 수 있지만 이 집에 들어와 살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오면 저희 생활에 문제만 생길 뿐이에요. 게다가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신 건 다 거짓말이에요. 어머니가 직접 소란 피우고 물건 던져서 아이를 놀라게 한 거예요. 이웃들은 이지훈의 말을 듣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도 이지훈이 정직한 사람이라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왕 아주머니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시어머니가 잘못했네요. 노인장, 아이들은 자기 삶이 있는데 더 이상 얘네를 몰아붙이지 말고 편안하게 노년을 보내는 게 좋지 않겠어요? 다른 이웃들도 잇따라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라고 설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웃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자 얼굴색이 매우 어두워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이웃들에게 아주머니들 죄송해요. 오늘 일로 폐를 끼쳤네요. 앞으로는 저희가 조심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웃들을 보낸 후 저와 이지우는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지우는 제 옆으로 다가와 미안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서희야, 미안해. 또 너를 힘들게 했어. 다 우리 어머니가 너무 무례해서 그래.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나를 믿어주면 돼요. 다만 시어머니가 이웃들한테 내 험담을 하면서 흑백을 뒤바꿀 줄은 몰랐어요. 이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이웃들의 동정을 사서 우리를 압박하려 한 거예요. 앞으로 어머니가 또 이러시면 저희는 직접 어머니께 본가로 돌아가시라고 말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참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례한 행동에 정면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큰 반전이 남아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시아버지와의 사적인 대화를 통해 시어머니가 이지수를 기어이 데려오려 한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을 보낸 후 집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짙은 압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나오지 않았고 점심과 저녁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지훈이 문을 두드려 설득하려 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저는 이지훈에게 말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지금 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어서 당신이 설득하러 가면 더 기세등등해질 뿐이에요. 소란 피우고 싶으면 피우게 내버려둬요. 우리가 신경 안 쓰면 며칠 지나면 스스로 잠잠해질 거예요.
이지우는 한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하은이를 재운 후 저와 이지우는 거실에 앉아 최근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지우는 자책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희야, 요즘 너를 너무 힘들게 했어. 다 내 잘못이야. 예전에는 늘 우유부단하게 굴었는데 너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었어. 저는 이지훈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중간에서 힘들다는 거 알아요. 이제 당신이 내 편에 서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맞서면 어떤 일이든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지훈은 제 손을 꽉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막 결혼했을 때의 달콤했던 시간들, 하은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들까지. 제 마음속의 서운함은 이지훈의 이해와 위로 덕분에 점차 사라졌습니다. 며칠 동안 시어머니는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여전히 말이 별로 없고 집안일도 돕지 않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물건을 던지거나 성질을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이지훈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이 폭풍이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시아버지가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려 이지훈이 장을 보고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시아버지셨습니다.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계셨고 얼굴은 약간 근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얼른 시아버지를 안으로 모시고 물 한 잔을 따라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물 한 모금을 마시더니 시어머니 방을 흘끗 보시고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서희야, 지훈이는 어디 있니? 아래층에 간장 사러 갔어요. 곧 돌아올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서희야, 너희 시어머니가 지수를 기어이 데려오려 하는 일에 사실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너한테 따로 말하고 싶구나. 제 마음이 쿵 하고 움직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시려는 것이 바로 그 더 큰 반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자세를 바로잡고 시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 내가 은행에 볼일 보러 갔다가 마침 지수 친구를 만났어. 몇 마디 나누다가 지수가 밖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게 됐지. 무슨 문제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수가 타지에서 대학 다닐 때 명품 가방이랑 옷을 사려고 몰래 온라인 대출 받았다는구나.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 정도 빌렸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지금은 1천만 원 넘게 빚을 졌어. 뭐라고요? 1천만 원이요? 저는 충격에 거의 일어설 뻔했습니다. 이지수가 이렇게 철이 없어 대학 때부터 온라인 대출 받고 그것도 이렇게 큰 돈을 빌렸을 줄은 몰랐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색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나도 지수 친구한테 듣고서야 이 일을 알았어. 돌아와서 네 시어머니한테 물어보니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내가 계속 추궁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실토하더군. 네 시어머니는 지수가 온라인 대출을 받은 것을 알고는 어쩔 줄 몰라 했어. 지수 빚을 갚아주고 싶어 했지만 자기 연금은 이미 지수한테 다 퍼줘서 손에 돈이 거의 없었지.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너희를 떠올린 거야. 지수를 여기 집에 데려와서 너희를 천천히 설득해서 지수 빚을 갚아주게 하려 했던 거지. 시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전에 지수한테 보낸 돈들은 사실 이자를 갚는 데 쓰였어. 하지만 이자가 너무 높아서 도저히 다 갚을 수가 없었던 거야. 네 시어머니는 지수를 데려오면 너희가 내 체면을 봐서 그리고 이지훈과 지수의 남매정을 봐서 분명히 빚 갚는 것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저는 드디어 이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지수를 기어이 데려오려 한 것은 그를 도와 일자리를 찾거나 돌봐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희에게 그 1천만 원이 넘는 온라인 대출 빚을 갚게 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화가 순식간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모자는 정말 저희를 봉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진작 저희한테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제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나도 안지 얼마 안 됐어. 시아버지는 자책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원래 진작 너희한테 말해주려 했는데 너희가 화낼까봐, 그리고 이 일이 커져서 너희 생활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했어. 네 시어머니한테도 말했지. 너희한테는 손대지 말고 지수가 진 빚은 스스로 알아서 갚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네 시어머니는 전혀 듣지 않고 기어이 지수를 데려오려 했던 거야.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을 덜덜 떨었습니다. 1천만 원이 넘는 돈은 저희 같은 평범한 가정에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키우고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해서 원래도 부담이 컸는데, 만약 이지수의 빚까지 갚아주면 저희 생활은 완전히 망가질 것이었습니다. 서희야, 이 일로 네가 힘들다는 거 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나는 절대 너희가 지수 빚을 갚게 하지 않을 거야. 지수는 나와 네 시어머니의 딸이니 얘가 진 빚은 우리가 갚아야 해.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해서 갚을 테니 절대 너희에게 패 끼치지 않을 거야. 바로 그때 이지훈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시아버지를 보고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시아버지는 이지훈을 보고 방금 저에게 말했던 것을 이지훈에게도 다시 말해주었습니다. 이지훈은 그 말을 듣자 얼굴색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심하네요. 지수가 어떻게 그렇게 철이 없을 수 있죠? 이렇게 큰 온라인 대출을 받다니. 어머니도 정말 어떻게 저희더러 빚을 갚아주게 하려 하세요? 내가 이미 네 어머니한테 말했어. 이 일은 너희랑 상관없으니 우리가 알아서 할 거라고.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온 것은 이 일을 너희한테 알려줘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고 더 이상 네 어머니에게 속지 않게 하려는 거야. 이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는 지수 빚을 갚아주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자기가 책임져야죠. 바로 그때 시어머니 방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문간에 서서 창백한 얼굴로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저희의 대화를 엿들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저와 이지훈을 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분노만이 치밀었습니다. 자기 딸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저희를 속여 물귀신처럼 끌어들이려 하다니. 이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문 앞에 서서 밀랍 인형처럼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시선을 피하며 저와 이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고 숨소리마저 무거워졌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시어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일부러 너희를 속이려 한 게 아니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지수는 내 딸인데 얘가 잘못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저희를 속일 수 있나요? 어쩔 수 없었다고 저희를 봉으로 보고 물귀신처럼 끌어들이려 했나요? 이지훈은 분노에 차서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가정도 힘들다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는 하은이도 키워야 하고 집대출금도 갚아야 해요. 1천만 원이 넘는 돈이 저희한테 얼마나 큰 부담인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너희가 힘들다는 거 알지만 지수는 아직 어려. 만약 빚을 안 갚으면 그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밖에 기댈 곳이 없었어. 얘가 어리다고요. 이미 성인이에요. 저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온라인 대출을 받을 때는 왜 결과를 생각 안 했어요. 명품 가방 사고
명품 옷 살 때는 왜 우리가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생각 안 했어요? 어머니가 얘를 오냐오냐 키우신데 얘를 망치는 거예요. 이제 얘가 잘못을 저질렀으니 스스로 결과를 책임져야지. 왜 저희더러 대신 갚으라고 해요. 시아버지는 옆에서 한숨을 쉬며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작 너한테 얘네한테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 지수빚은 우리가 알아서 갚을 방법을 찾을 거라고. 그런데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고 기어이 이런 잔머리를 썼어. 이제 잘 됐다. 모두가 난처해졌잖아. 시어머니는 더 크게 울부짖었지만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조금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오늘 눈물은 모두 자신의 이기심과 방종 때문에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동정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 일은 여기까지 해요. 이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조금도 양보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수 빚은 저희가 갚아주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돕고 싶으시면 어머니 방법대로 하세요. 더 이상 저희 집 건드리지 마시고 저희를 속이지도 마세요. 말을 마친 이지훈은 시아버지를 부축해 앉히고 다시 물 한 잔을 따라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보며 자책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서희야, 미안하다. 내가 딸이랑 아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너를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시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시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을 저희에게 알려주신 것만으로도 저희는 정말 감사해요. 그날 점심, 시아버지는 저희 집에서 식사하지 않고 잠시 앉아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다시 저희에게 이지수의 빚을 절대 저희가 갚게 하지 않을 것이며 시어머니를 잘 설득해서 더 이상 소란 피우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떠난 후 시어머니는 다시 방으로 틀어박혀 하루 종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이지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상대방의 눈에서 피로와 막막함을 읽었습니다. 저녁에 하은이를 지운 후 저와 이지훈은 거실에 앉아 앞으로의 일들을 상의했습니다. 제가 이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이지훈 씨, 저희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있을 수 없어요. 시어머니란 이지수가 또 어떤 잔머리를 쓸지 누가 알아요. 만약 그들이 채권자들을 데려와서 집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수단으로 저희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지훈은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저희는 준비를 해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죠? 저희는 증거를 모아야 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시어머니가 이 8년 동안 지수에게 보낸 이체 기록과 저희에게 돈을 요구했던 증빙 서류들을 모두 정리해서 시어머니가 계속 저희 돈으로 지수를 도와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둘째, 이지수가 온라인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를 모아서 이 빚이 저희와 상관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변호사에게 자문해서 만약 그들이 정말 소란을 피우면 저희가 어떻게 법적인 수단을 피우면 이지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참고만 있을 수 없어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해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시아버지가 예전에 저희에게 주셨던 서류들을 찾아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지수에게 보낸 이체 기록과 저에게 돈을 요구했던 이체 증빙 서류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서류들을 모두 정리하고 복사본을 만들어 원본은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시어머니 방을 정리할 때 침대 밑에서 통장 뭉치를 봤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래도 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래층에 장 보러 간 틈을 타 저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침대 밑에서 그 통장들을 찾아냈습니다. 열어보니 과연 시어머니의 연금저축과 일부 정기 예금 통장이었습니다. 모두 합쳐 무려 1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깜짝 놀 사진 찍고 통장을 제자리에 돈 넣는 돈이 있을 줄이야.
이렇게 많은 돈이 있을 줄이야. 이렇게 많은 돈이 일출 빚을 저희더러 갚게 하려 하다니. 오후에는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해서 모든 사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친구는 이지수가 이미 성인이니 그의 채무는 그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저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와 이지수 또는 채권자들이 집에서 소란을 피우면 저희는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저희는 경찰에 처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저희에게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어도 저희는 이 빚이 저희와 무관하다는 저희는 이 빚이 저희와 저녁에 이지훈이 퇴근하고 돌아오자 저는 모아둔 증거와 변호사 자문 결과를 모두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지훈은 그 증거들을 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심하시네요. 손에 이렇게 많은 돈이 있으면서도 저희를 속여서 지수 빚을 갚게 하려 하다니. 네, 맞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 이 증거들을 잘 보관해야 해요. 만약 나중에 정말 분쟁이 생기면 이것들이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될 거예요. 이지우는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보관하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요. 내가 당신과 하은이를 지킬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킬 거예요. 앞으로 그들이 어떤 짓을 하든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증거를 모으고 준비를 마치면 앞으로의 일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아직도 단념하지 않았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어느 날 저녁, 저와 이지훈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방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매우 격앙된 것을 보니 누군가와 다투는 듯했습니다. 저와 이지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시어머니 방 문 앞으로 다가가 귀를 문에 대고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희는 모두 분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지수에게 전화해서 채권자들을 집에 들여와 소란을 피우게 하여 저희에게 빚을 갚으라고 협박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맹렬히 방문을 열고 시어머니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단념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채권자들을 집에 데려와 소란을 피우게 하려 하세요? 하은이가 놀랄까봐 무섭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 가정을 망치고 싶으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깜짝 놀라 손에 든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눈빛에 당황한 기색이 가득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녀와 끝을 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휴대폰은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켜졌고 통화 화면에는 선명하게 이지수 세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색은 당황함에서 난처함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휴대폰을 주우려 했지만 이지훈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이지훈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 통화를 끊었습니다. 얼굴색은 수심이 가득하여 금방이라도 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께 너무 실망했어요. 저희가 이미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어머니는 아직도 채권자들을 집에 데려와 소란을 피우게 하려 하세요? 하은이는 생각 안 하세요? 이 가정은 생각 안 하세요? 시어머니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입으로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지수한테 아무렇게나 말한 거야. 아무렇게나 말한다고요? 저는 비웃으며 거실 서랍에서 예전에 모아둔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이체 기록, 시어머니가 저에게 돈을 요구했던 증빙 서류, 그리고 제가 찍은 통장 사진들까지 한꺼번에 거실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냥 아무렇게나 말씀하셨다면 이 서류들은 뭐예요?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이 8년 동안 이지수에게 보낸 이체 기록이에요. 매달 2억명만 원씩, 명절에는 더 많이. 8년 동안 적어도 1억 원이 넘을 거예요. 이건 어머니가 온갖 이유로 저에게 요구했던 돈이에요. 건강식품 사고, 경조사비 내고, 옷 사고,
그리고 이건 어머니 침대 및 통장 사진이에요. 그 안에도 1억 원이 넘는 돈이 있어요. 어머니는 손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쥐고 있으면서도 저희를 속여서 이지수의 1천만 원 온라인 대출 빚을 갚게 하려 했고, 심지어 채권자들을 집에 데려와 소란을 피우게 하여 저희를 굴복시키려 했어요. 어머니 마음은 대체 뭘로 되어 있어요? 제 목소리는 격앙되었습니다. 8년 동안 억눌렸던 서운함과 분노가 이 순간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테이블 위의 증거들을 보며 얼굴색이 새하얗게 변했고 몸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어 뭔가 말하려 했지만 한마디도 토해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이지수가 정말 채권자들을 데려온 것일까요? 이지훈도 미간을 찌푸리며 저에게 시어머니를 잘 지켜보라고 눈짓했습니다. 그는 문을 열러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에 서서 그녀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지훈이 문을 열자 문 밖에 서 있던 사람은 채권자들이 아니라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손에 천 가방을 들고 얼굴은 근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분명 일부러 달려오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이지훈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옆으로 비켜 시아버지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로 들어와 거실 테이블 위의 증거들과 시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고 전 가방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은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시아버지는 천 가방을 열고 그 안에서 돈뭉치와 몇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본가 가구들을 팔고 몇몇 오랜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서 1천만 원을 모은 거야. 지수 빚은 우리가 갚을 테니 지훈이랑 서희랑은 상관없어. 시어머니는 그 돈을 보고 눈물을 순식간에 흘렸습니다. 여보,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마. 시아버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몇 년 동안 당신이 지수를 아끼는 것, 나는 한쪽 눈 감고 모른 척했어. 하지만 당신은 너무 심했어. 서희랑 지훈이를 봉으로 보고 심지어 얘네 가정을 망치려 했어. 당신이 계속 이러면 우리 둘은 이혼이야. 앞으로 각자 자기 길 가는 거야. 이혼요? 이혼이라는 두 글자는 벼락처럼 시어머니의 온몸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나랑 이혼하겠다고? 나는 당신이랑 장난치는 게 아니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나는 이미 다 생각했어. 당신 같은 이기적인 사람과 평생 사는 건 너무 힘들어. 지훈이랑 서희는 이미 충분히 힘들었어. 나는 더 이상 당신이 얘네를 힘들게 하는 걸 볼 수 없어. 이지훈은 시아버지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지수 빚은 원래 아버지가 갚으실 필요 없어요. 이건 저와 어머니의 문제이고 저희가 지수에게 진 빚이에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얘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이렇게 만든 거야. 얘가 진 빚은 우리가 갚아야 해. 이건 부모로서 우리의 책임이야. 하지만 지훈아, 명심해. 너와 서희는 얘 빚을 갚을 아무런 의무가 없어. 앞으로 얘 일은 너희가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저와 이지훈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지훈아, 서희야, 엄마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너희를 속이고 채권자들을 집에 데려와 소란 피우게 하려 한 거 잘못했어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는 앞으로 절대 소란 피우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너희한테 손대지 않을 거예요. 저는 무릎 꿇은 시어머니를 보며 조금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지금 참회는 단지 시아버지가 이혼하려 하고 스스로 이지수의 빚을 갚아주려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궁지에 몰렸던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결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지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시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의 사과가 필요 없어요. 저희는 그저 어머니가 앞으로 조용히 지내시고 저희 생활을 더 이상 방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이 8년 동안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면서 저희 돈으로 지수를 도와준 것, 저희는 더 이상 따지지 않을게요. 하지만 오늘부터 어머니는 본가로 돌아가서 사셔야 해요. 저희 집은 더 이상 어머니를 용납하지 않아요.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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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용서해 준다면 저는 당장 본가로 돌아갈게요. 다시는 너희를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시아버지는 일어나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짐 싸. 내가 당신 데리고 돌아갈 거야. 이 1천만 원은 빨리 지수한테 보내서 온라인 대출 빚을 갚게 할 거야. 앞으로 당신은 나랑 본가에서 살면서 당신의 행동을 잘 반성해.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혼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쾌감감만이 느껴졌습니다. 8년 동안의 서운함과 압박감이 드디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짐을 다 챙겼습니다. 크지 않은 여행 가방에 옷가지와 잡동사니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저와 이지훈을 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아버지를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와 이지훈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드디어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거실의 공기마저 맑아진 듯했습니다. 이지훈은 제 옆으로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희야, 미안해. 너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일들로 시달리지 않을 거야. 평온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저는 이지훈의 품에 기대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이것은 서운함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8년 동안 이어진 이 폭풍이 드디어 막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지수가 또다시 저희를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후 저와 이지우는 하루 종일 시어머니가 머물렀던 방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녀가 남기고 간 잡동사니들을 버리고 깨끗한 침대 시트와 이불 커버로 갈아끼웠습니다. 방은 순식간에 상쾌하고 깔끔해졌습니다. 텅 빈 방을 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홀가분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8년 동안 마음을 짓눌렀던 먹구름이 드디어 완전히 거친 것 같았습니다. 이지우는 그 작은 방을 다시 꾸몄습니다. 책상과 책장을 사서 하은이의 서재로 만들었죠. 하은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새 서재를 보고 기뻐서 펄쩍 뛰었습니다. 저와 이지훈의 목을 꼭 껴안고 아빠, 엄마, 고마워요. 드디어 제 서재가 생겼어요. 라고 연신 말했습니다.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저와 이지훈은 서로를 보고 웃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희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소박하고 평온하며 따뜻함이 가득한 삶. 이렇게 평온한 나날이 계속될 줄 알았지만 사흘 후 어느 날 오후 이지수가 정말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 구멍으로 보니 이지수였습니다. 그는 싸구려 운동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이전에 화려했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새언니. 이지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전에 오만한 것 무례함은 사라진 채였습니다. 저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 저는 그를 안으로 들이지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1천만 원을 주셨어요. 저 온라인 대출 빚 다 갚았어요. 다행이네. 저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바르게 살고
다시는 온라인 대출 같은 거 받지 마. 잘못했어요, 새언니. 이지스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철이 없어서 늘 불로소득만 바랐고 엄마를 시켜서 새언니네에게 이렇게 많은 폐를 끼쳤어요. 오늘 제가 온 것은 새언니라 오빠한테 사과하러 온 거예요.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지수가 사과를 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의 지금 사과는 단지 빚을 다 갚았고 자신이 이전에 너무 심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지훈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지수를 보고 얼굴색이 굳어졌습니다. 네가 왜 왔어? 오빠? 이지수는 고개를 들어 이지훈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오빠네한테 사과하러 왔어요. 예전에는 제가 잘못했어요. 온라인 대출 받지 말았어야 했고 억지 부리면서 오빠네 집에 살겠다고 하지 말았어야 했고 엄마를 시켜서 오빠네에게 이렇게 많은 폐를 끼치지 말았어야 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 네가 앞으로 조용히 지내고 좋은 일자리 찾아서 다시는 집에 폐 끼치지 않는다면 그게 우리한테 가장 좋은 사과야. 그럴게요, 오빠. 이지수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이미 마트 계산원 일자리를 구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열심히 일할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 돈 낭비하지 않을 거고 다시는 오빠네를 걱정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럼 됐다. 이지훈이 말했습니다. 사과도 했으니 이제 돌아가. 우리 생활도 앞으로는 네가 더 이상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저를 한번 바라보더니 뭔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고 결과도 그 스스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지수가 떠난 후 저와 이지훈의 생활은 완전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시누이의 끈질긴 괴롭힘도 없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따뜻하고 화목했습니다. 이지훈은 예전보다 더 다정해졌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돌아오면 먼저 나서서 집안일을 도와주었고 주말에는 저희 모녀를 데리고 나들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하은이도 점점 더 밝아지고 학업 성적도 좋아졌습니다. 얼마 후 시아버지가 이지훈에게 전화해서 시어머니가 지금 많이 누그러지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일 집에서 집안일을 하시고 시아버지를 따라 공원에 산책도 가시며 다시는 이지수를 시켜 저희를 방해하는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지수도 정말 그 말대로 마트에서 열심히 일하며 다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와 이지훈이 하은이를 데리고 마트에 갔다가 마침 이지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마트 유니폼을 입고 진지하게 손님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소박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희를 보자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예의 바르게 웃으며 저희를 방해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이지훈도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원한이 이미 지나갔다고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이기심과 편애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편안한 거처를 잃고 본가에서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해야만 했습니다. 이지수도 자신의 철없음과 낭비벽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오냐오냐 자란 공주님에서 스스로의 두 손으로 돈을 버는 평범한 직장인에다 거 깊은 부부간의 정번한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이지훈은 8년 동안의 서운함과 그리고 저와 이지훈은 8년 동안의 서운함과 폭풍 아래 서운함과 저녁에 저와 이지훈은 거실에 앉아 하은이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고 고요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지훈은 제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희야, 앞으로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우리는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저는 이지훈의 어깨에 기대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년 동안 이어진
이 가정의 폭풍이 드디어 완전히 막을 내렸고 우리 세 식구의 행복한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갚는다는 말이 과연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괴롭히고 저희를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은 결국 마땅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스스로의 원칙을 지키고 악의 세력에 굴하지 않았기에 결국 저희만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또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